잘 쫓아가면은 한두 시간 수업을 안 들어도 쫓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단어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시간 들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내용도 전혀 뭔 내용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 책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책들은 1, 2장 정도의 그 흐름의 전반적인 거를 소개시켜주고 진행이 돼요. 물론 이 책은 조금 달라요. 이 책은 사회조사 분석이라는 시험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은 알려주죠. 숫자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흐름은 알려주기는 하는데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하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뭐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이번 학기에 마케팅 원론이 있는 거예요. 뭐 듣다 보면 1, 2장에 보면은 마케팅 원론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장부터 가서 이제 뭘 하느냐 그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주거든요. 인사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그런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잘 캐치하려면 1, 2장 공부를 그러니까 1, 2장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 보면 1, 2장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 2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예요. 전반적으로 이 책은 이겁니다라고 소개시켜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 2장에서 시간을 굉장히 끄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전반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계를 해야 되더라라는 거,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1장에서 소개를 하고 그러면은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2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설문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측정을 했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설문지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설문조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잘못돼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설문지를 작성했었을 때 또는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문지 작성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할 때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자, 설문지 배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이 지금 한 학기는 아니고 3, 4월 동안 배웠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돌렸으면은 결과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날라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술 통계도 해야 되고 회귀 분석도 돌려야 되고 뭐 우리는 회귀 분석만 하겠지만 실제는 회귀 분석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 분석도 있고 카이 제곱 분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석들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이거는 좀 달리거든요. 그 중에서 1장은 뭐였다? 이 과목 중요합니다라는 거를 계속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과학적 연구에서 사회학도 결국은 과학적 연구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 연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반화를 하려고 일반화가 아니라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라고 믿을 만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법칙을 사회학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특히나 경영학이에요. 물론 여기에 경영학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속한 분야가 경영학과예요. 그러면은 경영학과까지 넓혀져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경영학과는 뭐 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자,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자, 회사도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도 경영할 수 있고 국가도 경영할 수 있고 지방도 경영할 수 있고 가족도 경영할 수 있고 다 경영이에요. 전부 다 그 자체를 전부 다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과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예요. 그 많은 경영 중에서 우리는 뭐에 한정시킨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한 경영으로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회사만 경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경영이에요. 하나의 경영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짤 것인가 이것도 경영이에요. 모든 게 다 경영인데 그 중에서 경영학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과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기업 경영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경영을 하려면은 기업 경영을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라고 법칙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과목 말고 우리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게 인사를 배우건 생산 관리를 배우건 뭐를 배우건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대로 움직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한 명한테만 통하고 한 명한테는 안 통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럼 법칙이 아니잖아요. 반반이에요. 어떤 쪽으로 통하고 어떤 쪽으로는 안 통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법칙이 만들어지려면은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통계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통해서 자, 반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반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하다 정도까지 가야지 법칙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법칙들은 뭐예요? 일단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만큼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면 책에 못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책에 배우는 것 이외에 그러면 책에 배우는 것만 하면 되나요?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책에 있는 거는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겠죠. 계속해서 법칙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1900년대 초반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변형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변형뿐만이 아니라 믹스해야 돼요. 그러면 믹스했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도 통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내용을 이제 과학적 연구에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 과학의 본질은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크게 과학은 뭐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배우려고 한다. 근데 특징들을 보게 되니까 자연과학은 어때요? 자연과학은 가치가 어때요? 누구나가 똑같이 생각을 하죠.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나가 똑같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그대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회과학만의 특징들을 좀 어느 정도 뽑아와야 되는데 사회과학의 특징을 보니까 가치가 함축적이고 좀 당위법칙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존재법칙과 당위법칙이 있는데 존재법칙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법칙이에요. 내가 손대지 않는 법칙인데 당위법칙은 당연시 되어져야 하는 법칙. 사람으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러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신호등을 지켜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죠. 꼭 100%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키는 거죠. 대부분은 지켜야 하게끔 되는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회현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현상은 확률성이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95% 정도로 본다. 네, 보통 95% 정도로 본다. 그리고 자,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이제 사회과학도 뭐를 가질 수가 있다? 보편성을 가질 수가 있기는 한데 자연과학하고 다른 점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왜? 5%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5% 정도의 예외 또는 1% 정도의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성도 함께 포함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하고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과학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뭐 비납적 연구하고 뭐 있었는데 쭉 보니까 이론을 기준으로 하면은 비납적 연구, 연역적 연구가 있었고 반복론적으로 하면 실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가 있었고 자료로 따지니까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었고 이거 설명들을 쭉 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될 거고 목적으로는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탐구적 연구가 있었는데 이래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뭐를 설명하려고 이쪽은 전부 다 뭐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예외, 그러니까 특수성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사회현상은. 사회현상에 대한 특수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탐구적 연구,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 설명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횡단적 연구, 이건 시점은 횡단적 연구냐, 뭐 중단적 연구냐. 횡단적 연구는 뭐예요? 어느 한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중단적 연구는 계속 연구하는 거.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중단적 연구. 유사중단적은 이 두 개 섞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이나 실험 연구에서 설문조사 연구를 하더라. 비현장 연구이면서도 비실험 연구인 설문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할 거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나누어 보고 나니까 뭐 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를 나누어 보고 나니까 어떻다? 과학적 연구를 쭉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 현상에서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더라. 뭐를 통해서?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사회과학에서 또 자연과학처럼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일반화를 시키는데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 뭐다? 통계학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계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1장 내용이. 그리고 이 통계학이라는 거는 크게 봤었을 때 뭐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은 한 3번, 4번 나오죠. 장장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술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요약한다, 적어 놓는다라는 게 기술 통계학이에요.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라는 거는 추론한다. 어떤 것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추론해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집단을 가지고 추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집단은 뭐기 때문에 모집단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모든 값들이 뭐예요? 사실로서 나와 있. 더 이상 요약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추론할 게 없잖아요. 모집단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 51%가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51%가 나왔다. 더 이상 좀 해석할 게 없어요.
100명 중에 51명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네. 그거는 기수 통계로 그냥 해석이 끝난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나온 값들은 상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모집단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표본은 어때요? 표본은 1000명 중에 999명만 하더라도 몇 명만큼의 오차가 생겨요. 한 명만큼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한 명의 값이 안 나왔으니까 한 명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어떻게 했었을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 명만 남은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우리가 100명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나머지 900명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죠. 그게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블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 전체를 추론하려고 하는 게 추론 통계학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추론 통계학에서 통계학을 사용하려고 한다. 주로. 네, 뭐 그렇게 해서 쭉 가고. 1장에서 이렇게 통계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통계학이 필요하고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이 필요한데 그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2장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 설계, 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주제를 잡고 가설 설정해서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해서 자료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가, 예, 뭐 연구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거 봐야 됩니다. 지금 그냥 쑥쑥 지나간다고 안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봐야 되는 했던 내용들이에요. 원천은 어떤 게 있는가 또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결국 연구 주제에 필요한 거는 뭐다? 독창성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연구 주제에서는.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형적인 해답을 내는 게 가설이더라. 라는 거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설계할 때 조건, 요거는 그냥 그때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험 문제는 아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자료 수집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할 거다? 설문지법을 가지고 할 거다. 설문조사를 할 거다. 라는 내용이고, 이 설문지법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 해석을 하고, 결과가 맞으면은 법칙이 되고, 결과가 틀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새로운 법칙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그랬었을 때 실제 우리가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 내용들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다? 개념을 뭐로 바꾸고 싶은 거다? 숫자로 바꾸고 싶은 거다. 라는 걸로 변수로 바꾸고 싶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네,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쭉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분석 단위인데요. 네, 분석 단위도 여러 개가 있더라. 그리고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중요한 게 연구 주제만 보더라도 이게 분석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혀야 될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기는 해요. 그리고 분석 단위를 보면 개인 단위, 집단 단위, 공식적 사회 단위, 사회 지역 단위, 사회적 공식물, 가공물 단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 단위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했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들을 보니까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자, 개인의 것을 집단, 그러니까 개인을 집단으로 한다. 개인주의적 오류. 이렇게 하고 생태학적, 생태라는 것 자체가 전체가 사는 생태, 우리가 생태학 하면 우리가 사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에서 밝혀진 내용을 뭘로 하는 거? 개인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런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할 거고요. 환원주의적 오류는 너무 어떤 현상을 너무 지나치게 좁게 잡는 거를 환원주의적 오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보통 보고서가 작성되어진다. 제가 논문 찾는 법까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논문들을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증 연구, 그러니까 통계 연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목이 있고 개요가 있고 서론, 이론적 고찰. 제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제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흐름 자체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요. 요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서론을 쓰는데 서론에서는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길래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짓기 위해서 기존 연구가 있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해줘요. 그게 2장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3장에 넘어와서 자, 기존 연구가 이랬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3장에 가서 2장에서 기존 연구가 나왔죠.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3장에 오니까 자 봐라, 이런 연구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 연구할게 라고 하는 게 3장이에요. 그러면은 3장까지는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됐으면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한번 볼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통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여기까지는 이 전까지는 통계 영역이 아니라 이론적 연구예요. 이론적 연구고 귀납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윗부분까지는 귀납적 연구라고 하고 밑에 부분이 연역적 연구다. 이제 이거를 뭐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설을 설정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 이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서 있는 내용들 그거를 가지다가 써야 되겠죠. 뒤에 알려주는 자 분석 도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설문지법을 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돌렸으면은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연구 방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게 되겠죠. 실제 통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통계를 돌려서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아, 통계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통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라, 내 얘기 맞잖아. 그러니까 내 거 이제 앞으로 내 법칙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연구 자체가. 그리고 참고문헌하고 설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거를 좀 이제 축약해서 설명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요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겁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창성이다. 이 내용들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가설을 지나고 나면은 6장부터는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연구 가설에서부터 쭉 나오고, 그러니까 연구 가설에서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개념적 조작적 정의는 연구 방법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숫자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숫자로 바꾼 거를 우리는 뭐 하게 되고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장이 맞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솔직히 내용을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렸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범위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딱 단순하잖아요. 결국은 개념을 숫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거의 반학기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그 과정을 그냥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좀 이제 잘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면은 되긴 될 거예요.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되긴 될 건데 중간고사 이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 용어들을 가지고 그냥 이제 쑥쑥 지나가 버려요. 지금처럼 설명 못해요. 이제는 분산 뭐 이런 거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분산으로 나눠준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분산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하고 그냥 쑥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도가 다 못 빼거든요. 진도를 꼭 빼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뭐 했으면 좋겠냐면은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조금씩 그냥 계속 하루에 뭐 한 번씩 봤던 거를 그냥 용어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는 정도로 계속 봐서 눈에 익어야지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들이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거의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3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숫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숫자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설문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설문지 방법뿐만이 아니라 설문지 방법을 뭐 하는 거?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을 해가지고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씩의 도구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인데도 어디에서의 1과 어디에서의 1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키에서의 1cm와 남자 여자에서의 1은 다른 숫자잖아요. 길이에서의 1과 남녀 할 때 1은 아예 다른 의미죠. 종교에서의 숫자 1과 종교를 표시하기 위한 숫자 1과 그리고 학년을 나타내기 위한 1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숫자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숫자의 개념이 존재하고 어디까지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질적 내용이 더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척도. 그래서 이제 척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 자료의 속성을 변수라 하고 변수의 값을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측정 도구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측정 도구를 우리는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척도의 유형을 보니까 크게 4가지가 있더라.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뒤에
바로 설명이 되지만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무슨 변수? 질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양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뜻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질적이라는 뜻과 양적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양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의 뜻을 정확하게 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비율척도, 등간척도는 수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적 연구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중요한, 그 안에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 여자,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고, 대신에 등간척도, 비율척도 가면은 이제 1, 2가 중요한 거죠. 1이냐 2냐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다. 그리고 명목척도는 범주척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어떤 뜻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서열척도는 명목척도하고 똑같은데 단지 뭐만 포함이 되어 있다? 서열까지만, 어느 게 더 크다 작다 정도까지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게 서열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찾아보신 분 있나요? 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학년이 서열척도일까요? 등간척도일까요? 해서 등간척도에 블로그 찾아보시면 등간척도, 심지어는 뭐 한두 군데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의 블로그를 찾으면 한 5개 정도는 등간척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책을 찾아보잖아요. 통계학 책을 찾아봐도 한 10개 중에 3, 4개는 등간척도로 표시를 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그거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열척도예요. 그런 것들은 왜 서열척도인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등간척도는 이제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는 한데 그 사이의 값들에 대한 비율까지는 넣지 않고 0에서 1 하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까지는 가능한데 곱하기는 안 되는 거를 등간척도이다 라고 하고, 이제 비율척도는 다 되는 거를 비율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했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변수와 자료 했었을 때 변수라는 거는 뭐다? 변하는 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변수에는 우리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뭐 어떤 변수들이 있더라? 독립변수, 종속변수. 물론 우리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4개의 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조절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회귀 분석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뭐 하는 거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가지고 우리는 할 거예요. 두 가지만 될 거고요. 이 변수에는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뉘어지는데, 명목 서열은 질적 변수, 등간 비율은 양적 변수로 나누어진다. 자, 질적 변수와 질적 자료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다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질적 변수에는 이항 변수와 다항 변수가 있는데, 이항 변수는 뭐예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이항 변수. 이항, 항이 2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개 이상이면 다항 변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적 변수는 이산 변수와 또 뭐가 있었죠? 연속 변수로 나누어집니다.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누어지는데, 이산 변수는 셀 수 있는, 이산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운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셀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가?
값을 카운테이블 이산 변수라고 하고, 연속 변수는 쭉 연속된 거에서의 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연속되는 선을 긋고 내가 그 사이에서 하나의 값을 찾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무한 이 끝까지 찾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하지는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찾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연속 변수. 그래서 연속 변수의 얘는 키, 몸무게, 길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 변수에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산 변수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의 수, 물건의 개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 변수에 들어간다. 네. 그랬었을 때, 자,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대표값이 뭐 평균을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최빈치 중앙치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명목 척도 남녀 있잖아요. 남녀 해가지고 내가 한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평균 내봐야 뭐 나오겠어요? 0.5. 그러니까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했다라고 하면 1.5 이래 나오겠죠. 남자는 1, 여자는 2 해가지고 100명에게 쭉 해서 그걸 평균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 이래 나오겠죠. 근데 그 1.몇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대신에 뭐는 중요해요?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숫자 비율이 중요하죠. 최빈치 어느 게 가장 많은지, 어느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쪽에 빈도가 얼마나 많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필요하고, 서열 척도도 비슷해요. 서열 척도도 빈도 분석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서열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서열끼리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열 척도에서는 어느 게 가장 가운데쯤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중앙치이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 평균값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키 평균값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보다 짧다라는 거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남자 머리의 평균 키와 여자 머리의 평균 키, 머리 길이의 평균 키잖아요. 평균 키란다. 평균 길이잖아요. 길이가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하죠. 평균이 중요하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수 통계라고 얘기를 해요.